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가하겠다며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당황시켰고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어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찬사를 보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길래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소속으로 미국의 각종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만 해도 거의 15년 동안 서 있었지만 이번 회의만큼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거의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산소 자체가 정전기로 대체된 것 같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주요 국가들과 대규모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를 해왔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사지로 모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이었습니다. 관세 협상 같은 대규모의 중요한 협상 이후에는 적어도 일주일은 열기를 식혀야 했지만 역시나 트럼프는 불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불씨가 아직 빛날 때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가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만 봐도 그랬어요. 사전 일정도, 언론 자문도 없이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과 특파원들 전원은 지금 즉시 회의실에 들어오라는 갑작스러운 전화만 걸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회의실에서 그는 13조 원의 추가 부담금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원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의 주장에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가 일제히 굳어버렸어요. 걸프전부터 탄핵 청문회까지 모든 것을 취재했던 구석의 베테랑 AP 기자도 잠시 펜을 내렸죠. 저희 모두는 13조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의도였어요. 처음에 그래도 몇몇 인원들은 이건 전부 트럼프의 허세를 부리는 협상 방식이겠거니 하며 애써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협상 방식은 매우 유명하거든요.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허풍을 떨고 대중의 반응을 테스트한 다음 진정으로 정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좌관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이건 협상 따위를 위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트럼프의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걱정하지 마, 그냥 연기일 뿐이야 라는 눈빛을 주고받던 보좌관들은 이제 진정한 불확실성으로 긴장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즉, 이건 트럼프의 오랜 동맹국을 직접 겨냥한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모든 인원들은 숨을 참으며 후속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외칠 뿐이었죠.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공정한 요청입니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전 세계 모든 싱크탱크, 군사전략가, 뉴스룸에서 실시간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해외 외신 기자들은 왜 미국은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오며 백악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은 곧바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폭탄급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이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미군 역사상 어떤 동맹국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연간 주한미군 분담금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미군기지 지불 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이는 한국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완전히 얼음물을 끼얹는 발표 자료였고 이러한 자료는 SNS를 타고 미국 전역 및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 했기에 애꿎은 한국을 건든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어요. 트럼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유출된 나토 내부 물류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이지에는 기밀 비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파견된 미군에 대한 기본 유틸리티와 부분 인프라 유지보수만을 책임지고 있었고 일본은 공동훈련 시설의 자금만을 지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스텔스 최적화 코팅으로
활주로 제포장부터 모든 태평양 사령부 노드를 연결하는 광섬유 백봉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외선 노출을 줄이고 활주로 수명을 40% 연장한 한국산 폴리머인 스텔스 최적화 코팅 디테일은 한국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비용으로 미군을 위해 오상 공군기지에 이 최첨단 활주로를 설치해 주었는데 이건 다른 그 어떤 동맹국들보다 비싸고 헌신적인 대우였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CNN은 누가 누구를 보호하나요? 라는 제목의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드론 영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영상에는 대부분의 미국 교외 지역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대규모 주한미군 단지, 미군 어린이를 위한 학교, 병원 및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마을처럼 형성되어 있는 각종 편의 인프라가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비용은 한국이 전부 부담하고 있었죠. 충격적인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그래픽 부서는 잔인한 차트를 내보냈거든요. 트럼프의 주장은 분명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했고 연간 13조 원의 추가적인 분담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은 이미 기지 운영의 95%, 캠프 험프리스 건설의 95%, 그리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기밀 공동시설의 100%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마치 트럼프는 누군가가 고층 빌딩의 90%를 이미 지었는데도 그에게 고층 빌딩 전체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위원회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연료비, 기지 건설비, 데이터 케이블비, 활주로비, 심지어 스텔스 활주로 건설비까지 부담한다면 13조 원의 추가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일까요? 주한미군 사령부의 금도금 사무용 의자라도 비치해두려고 하는 건가요? 당연히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점은 불만과 의문을 품은 건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의 유럽 분석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영국인 장성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은 미국에 있어 가장 전략적인 해외 기지이며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 되는 기지인데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기지를 95%의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심지어 여기에 연간 13조 원을 추가적으로 분담하라고요? 미국은 워싱턴 DC에 한국 동상을 세워도 모자랄 판국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군요. 영국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뒤통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언제든 동맹국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국가로 변하고 말았어요. 동맹 재정에 대한 여론이 조용한 도쿄에서조차도 일본의 논평가들은 방송에서 미국의 요구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멸적이라며 이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몇몇 저명한 해외 군사기관은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한국은 미국에 추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울은 모든 주요 미군 기지에 중복 전력망을 지원하고 공격 시 지하 발전기로 자동 전환할 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은 유사시의 병력 운송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한국의 최첨단 고속철도 시스템은 공군 기지와 해군 항구를 연결하여 중장비 이송 시간을 70% 단축하거든요. 방위 능력이요? 한국은 자국 영토에 배치된 사드 및 최첨단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중복 레이더로 보호하기도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나라에 갑질을 하겠다고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대만 해협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의 3분의 1, 황해 미사일 조기 경보 범위의 거의 절반, 하와이 서쪽에 위치한 유일한 육상 이지스 구축함 항구를 잃게 됩니다. 미국이 그간 이곳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그깟 13조 원의 그간 쏟아부었던 막대한 노력을 전부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결국 미국을 죽이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관계자도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이건 너무 코믹할 정도로 불공정한 상황이네요.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수십 년간의 동맹 유지비를 현금, 토지, 첨단 인프라로 선불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선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다른 모든 동맹국들이 차례로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 동안 가장 긴장된 상태의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했던 동맹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한국 하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국제 왕따가 되어버리며 모든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 그 자체였어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러한 트럼프의 과격한 조치에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분명 트럼프는 한국이 몇 시간 내에 반응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한국 정부의 단호하지만 정중한 반박, 혹은 적어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신중하게 작성된 외교 노트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명조차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언론조차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마치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니 이젠 오히려 압박을 가했던 미국이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외교적 침묵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는 우유부단함이나 마비를 의미하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반응은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그제야 한국이 노리고 있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가 천천히 밝혀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침묵은 결국 미국 내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했고 결국 CNN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한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CNN은 두 편으로 구성된 탐사 특집, 비용 계산, 한국은 정말로 무임승차자인가를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가장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서울을 무임승차자로 묘사했지만 사실 한국은 어떤 보도자료도 자랑하지 않았던 일, 즉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의 능력, 영향력, 안보에 막대한 즉각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임무를 조용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동아프리카 전역의 유엔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 장교들은 미국 외교관들은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항 게이트조차 통과할 수 없는 전쟁 지역에서 조용히 휴전을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 공병대와 의료진은 고위급 협상 역할을 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 중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으며 오직 한국만이 해냈고 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의 선진국들은 열강 제국주의 시절에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착취하여 얻은 부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국만큼은 서구 열강과 달리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시대의 짐을 지고 있지 않죠. 현지 파벌들은 이런 한국을 중립국이자 착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기에 미국이나 유럽 협상가들이 늘 실패한 내전에 대한 휴전 협상 및 한국의 개입만은 허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 유지군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으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평화 유지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배신감을 느끼며 이 역할을 그만두려고 한다면 적어도 5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마비될 것입니다. 또한 밥 알만데브 해협과 같이 글로벌 해운의 중요한 지역의 안정성이 붕괴되어 이러한 초크 포인트를 통과하는 연간 무역이 2천억에서 3천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매년 약 15억에서 20억 달러의 추가 보안 및 물류 비용을 들여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에 대비하여 자체 군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CNN은 이러한 한국의 묵묵히 미국의 이권을 지켜주려던 노력을 칭찬하며 트럼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한국이 수행하고 있던 가장 충격적인 비밀 임무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동유럽에 구축된 한국형 사이버 방어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IT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나토의 기밀 그룹 외부에서 동맹의 가장 탄력적인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가 한국 사이버 보안 컨소시엄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토의 자체 사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구축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에 단 한 번도 방어선이 무너진 적이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부탁으로 인해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침공을 대비하고자 이러한 최첨단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동유럽 나토 국가들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멍청한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더 이상 이들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미국과 나토는 동유럽의 지휘 통제를 위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요새를 잃게 되어 러시아나 중국이 후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없었다면 5번 중 3번 이상에서 중요한 나토 물류 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되었을 것이며 이는 실제 분쟁에서 병력 이동 지연, 공급망 중단 또는 미사일 방어 협력의 약화를 의미하기에 러시아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서서히 공략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를 노릇이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서구 계약업체로 대체하는 데는 40억에서 6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며 그러면서도 한국 이상의 보안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그야말로 한국의 지원이 없는 동유럽은 러시아의 소나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손해도 막심하죠.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들을 죄다 잃거나 그깟 주둔비 몇 푼 아끼려다 러시아를 막는 수많은 병력 지원까지 감행해야 하기에 거의 주한미군 추가 분담금의 100배 이상의 막대한 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트럼프가 한국을 건든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동맹국들까지 분노케 하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상업용 IT와 군용 암호화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술 혁신의 속도와 국방급 보안 분야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보안이 생명인 21세기에 이런 국가를 건드는 것은 크나큰 실수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국내 인프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사이버 보안 부문은 강하고 싶지 않아도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너무 심취해서 이러한 건드려선 안 될 국가를 건든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그 어느 것보다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CNN의 충격적인 보도자료였어요. CNN은 현재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트럼프의 편과 한국의 편으로 갈리며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믿기 힘든 보도 내용을 건네왔거든요. 이들이 트럼프의 반기를 든 까닭은 명료했어요. 한국은 미국 본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한국이 더 이상 이런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결국 이건 미국인들의 세금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한미 공동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은 인도양과 아덴만을 비롯한 주요 국제항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해적행위 시도를 차단하고 불법 무기 밀매를 감시하며 소나 및 비밀정보 수집 데이터를 미 5함대 및 7함대 사령부와 직접 공유하고 있었죠. 심지어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할 수가 없는 임무였어요. 한국 잠수함은 연안 해역에서 은밀하게 건조되며 대형 미국 버지니아급 함정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해군은 그간 해안 국가들과 협력 정보공유 협정을 맺어왔기에 정보적으로도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미국과는 계약하지 않은 국가들도 식민지 지배 경험이 없고 그동안 기가 막힌 중립 외교를 통해 그 어떠한 적도 만들지 않았던 한국과는 협정을 맺은 경우가 많았기에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 한국의 우수한 국가적 이미지 덕분에 막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한국이 사라지게 된다면 미국은 서인도양 해적 감시 범위의 25에서 30%를 잃게 되며 이는 현재 해적 및 밀수로 인한 연간 약 100억에서 150억 달러의 화물 손실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공격 잠수함은 인도 태평양 억지 임무에서 벗어나 그 공백을 메워야 하며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겠죠. 즉, 미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국에 요구한 13조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세금을 더욱 들이부어야 하므로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오히려 분담금을 조금 아끼려다 그 금액의 1000배 혹은 10,000배나 더 많은 지출이 생기게 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많은 동맹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휴전부터 나토의 사이버 백본, 인도양 해저 순찰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의 나라였고 이 나라가 괜히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입을 모아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었죠. 이러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자 미국 내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CNN 및 여러 언론들의 보도로 한국에 대한 모든 비밀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들까지 복도에서 기자단과의 대화를 피했고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근에 폭로가 협상의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한 것을 보니 한국의 침묵은 미국과의 협상 자리에 앉지도 않고 미국을 완전히 이겨버린 꼴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트럼프는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서성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리에게 이 모든 부담을 뒤집어 씌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짖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왔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국 국장 등 주변의 표정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기존의 말을 반복할 때마다 또 다른 매체가 실시간으로 트럼프를 팩트체크하며 한국의 지불, 한국의 프로젝트, 한국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미국 대중들이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훨씬 이익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나 미국 전역을 뒤흔들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할까요? 그렇게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을 이렇게나 혼란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침묵은 그런 미국을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제야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해오더군요. 대한민국은 항상 동맹국의 편에 섰습니다. 미국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그 편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지를 건설하고 방어 자금을 지원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맹은 곡물이 아닙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때 진짜 경악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 겪는 경우였죠.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는 유지되겠지만 한국은 절대로 위협 하에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은 거절하겠습니다. 정중하거나 다소 비굴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수사가 날카로워질 때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어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깃발을 꽂고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은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성명에 공개적으로 박수를 보내더군요. 일본 논평가들은 물론 보수적인 논평가들조차도 한국이 감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입장을 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1%가 한국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트럼프는 괜히 주한미군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거의 사면초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고 이젠 다른 나라를 보호해주는 국가라는 추가적인 발언까지 건네왔기에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악관 내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의 입장을 분석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약 15년 전 이곳과 같은 장소에서 한국에 관한 회의가 열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은 15년 안에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 되고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며 국산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속도에 필적할 민간기술 분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고 저희는 그러한 한국의 발언을 분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동료들을 포함한 방 안에 있던 모든 관료들은 커피잔 뒤에서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야심은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군. 마치 총구석에 위치한 스타트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에어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 그때는 모두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현재도 15년 전 회의실에 있던 똑같은 멤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그때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긴장한 채 회의를 준비할 뿐이었어요. 당연했죠. 한국은 그러한 절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포부를 정말로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GDP가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한국을 칩 국가라고 생각하던 회의실 인원들 모두를 완전히 합주기로 만드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발표를 맡은 경제부 차관은 이런 모두를 그저 한심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죠. 아직까지도 한국이 단지 반도체로만 수익을 내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치 1950년 미국을 자동차 국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한국은 전 세계 첨단 D램의 70% 이상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손에 쥐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수많은 장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리소그래픽급 포토레지스트요? 서울의 거대 화학 기업들은 이 분야의 선도자인 네덜란드조차도 만들 수 없는 변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신소재요? 세계 10대 생산업체 중 8곳이 한국 기업입니다. 독일 풍력터빈의 정밀 기어 박스조차도 대구 외곽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이천에 한 한국 공장에서 3일간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가치는 420억 달러나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 미국과 버금가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압박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은 그냥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국내 주문을 우선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몇 달 안에 실리콘밸리, 테슬라, 심지어 국방부의 F-35 항공전자 공급 라인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입니다. 한국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고 한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인가요? 미국조차 한국에 의존하게끔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충격적인 면모는 따로 있었어요. 차관이 다시금 발표를 이어나갔을 때 저희 모두는 한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국을 다른 나라까지 지킬 정도의 강력한 국가로 묘사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도 거만한 태도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고 미국 무기가 전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무기 딜러쯤이 아니에요. 그간 10년 사이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속도, 가격, 인도량에서 미국을 진작에 넘어서는 글로벌 공급업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9 썬더 곡사포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를 기술력이 없는 한국이 틈새 시장을 노렸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K9 자주포는 유럽에만 1200대 이상이 수출되는 등 나토 포병 계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미국 자주포보다 훨씬 많은 인도량을 기록하고 있냐고요? K9 자주포는 계약에서 인도까지 18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이는 3에서 5년이 걸리는 미국산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폴란드는 현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거래인 672대를 미국 무기의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문하기까지 했어요. 한때 미국이 모조품이라고 깔봤던 KF-21 전투기요. F-35의 60% 비용으로 한국산 AESA 레이더, 장거리 유성 미사일, 최첨단 스텔스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벌써 동남아 및 중동 여러 국가로부터 상당량의 주문을 받은 상태며 심지어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들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미국의 방산파이를 뺏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장보고급과 그 후속 기종들은 역시나 중동 및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에서도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예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어요. 이러한 한국의 방산 계약 중 상당수에는 정보 공유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공동 유지보수 허브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력은 이제 4개 대륙으로 확장되어 미 해군도 협력해야 하는 영향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산한 최첨단 무기들은 전 세계로 팔리고 있고 그러한 계약을 기반으로 정보력까지 얻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인데 이들이 주한미군으로 협박을 하는 미국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준비된 나라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정말로 실현해버린 한국에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어요. 그러나 차관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해오며 저희 모두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이들의 기술력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얼마 안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미국의 사이버 방어 업그레이드 중 일부는 한국의 프로토콜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많은 중요한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러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AI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국회의원회에서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서울시는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AI 기반 물류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항구는 로스앤젤레스나 로테르담보다 컨테이너 화물을 40% 더 빠르게 하여 분류, 발송할 수 있어요. 이러한 속도는 단순한 경제적 이점이 아니라 군사적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요? 한국이 개발한 저궤도 정찰 위성은 이제 30cm 미만의 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미지 재생률은 NGA의 자체 상업 파트너에 필적합니다. 미군이 인도양에서 한국군과 여러 차례 공동작전을 수행할 때는 압권이었죠. 미국의 데이터 속도가 한국보다 20분 느렸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이들의 객기가 아닌 실력에서 비롯된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숫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연간 1,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의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2년 이내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체 하청업체 부문에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칩 수출이 10% 둔화된다면 미국은 한 분기 만에 GDP 성장률이 0.7%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은 이러한 숫자를 공개한 뒤 답답하다는 듯 외쳤어요. 주한미군 주둔이나 관세를 무기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글로벌 기술 무기 경쟁의 한가운데서 자체 제조 기지를 절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요? 이건 그간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결과였습니다.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조용한 가정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어요.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모든 협상에서 끌어온 지렛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 지렛대는 사라졌습니다. 내일 모든 미군이 한국 땅을 떠난다고 해도 한국의 방어태세는 거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LSAM, 청궁2,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은 완전히 통합되고 중복됩니다. 한국의 해군은 미국의 호의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남태평양까지 항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지능형 위성과 드론은 더 이상 ISR 파이프라인에 의존하지 않는 AI 기반 지휘센터의 표적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첨단 메모리 기술, 전차 및 자주포 생산, 특정 AI 기술력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 룸에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매파들의 일반적인 합창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장관들까지 나서 그를 반대했어요. 미 국방부 장관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군대 철수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몇 달 안에 유럽 전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트럼프는 잘못 들은 것처럼 의자에 기대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때리면 한국도 우리를 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고집은 거의 하늘을 뚫을 정도로 강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을 위해 한국과 싸우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 비용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국에 즉각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들의 반도체 산업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국산 칩에 대한 관세를 위협하는 것은 뉴욕 전역의 모든 항공교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여파는 무지막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상무부는 공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한국산 칩은 사치품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산업 전체의 중추입니다. 관세는 서울에 닿기 전에 미국의 비용을 급등시킬 것입니다. 재무부의 수치는 잔인했습니다. 미국 스마트폰의 80%는 한국산 디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팹은 미국 방위용 항공전자공학 분야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죠. 심지어 국방부의 국가 슈퍼컴퓨터도 한국산 HBM 메모리 스택에서 작동합니다.
이렇듯 모든 경고는 만장일치였습니다. 5% 관세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미국 제조업에 1200억 달러의 다운스트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한국이 하는 것처럼 충분히 빠르게 공급할 수 없어요. 결국 미국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역시나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우리는 미국입니다. 한국이 먼저 굽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경제학이 아니라 자존심 대결이었어요. 물론 트럼프만 자존심을 내세웠고 한국은 평온만이 가득했죠. 미국 시장은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할 패닉에 대비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앞으로 어떤 지옥이 찾아올지 몰라 벌벌 떨었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그런 저희 모두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긴급 기자도 없고 통화 개입도 없었습니다. CNBC 카메라 앞에서 관용을 구걸하는 한국인 CEO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국인 고위 직원이 보안 통화에서 미소를 짓더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조치를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끝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반도체 칩이 경기도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에 조용히 미러 팹을 건설하여 모두 동일한 공정 노드에서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이 공장들이 해외 파트너였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모든 중요한 기계는 한국 소유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한국은 배송 송장에 다른 국적을 달고 브로츠와프나 다낭을 통해 경로를 변경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한국은 이미 트럼프가 미친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해두었던 한국은 미국이 원자재를 막는다고 해도 그다지 타격이 없었죠.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이요? 한국은 이미 벨기에 생산업체의 지배 지분을 매입한 상태였어요. 리소그래피 레이저에 필요한 초순수 네온가스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광산을 통해 전 세계 정제 공급량의 85%를 조용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추가 보복을 시도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재 공급을 한 번도 받지 않고도 미국을 질식시킬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공급망 다각화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이미 AI 기반으로 시장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한국무역부는 이미 글로벌 배송 흐름을 실시간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 AI 물류를 통합한 상태였어요.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산 AI는 단순히 관세가 없는 시장인 유럽, 중동 국가의 프리미엄 칩 할당을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고성능 칩들은 그저 다른 국가로 향하면 되었던 것이죠. 72시간 이내에 한국의 미국 관세로 인한 손실은 다른 국가에서의 높은 마진 판매로 상쇄될 것이므로 이건 한국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셈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판매하면 되는데 한국이 뭐하러 쩔쩔맨다는 말인가요? 트럼프의 관세가 발생시킬 유일한 효과요? 이달 말까지 미국 전자제품 가격이 12% 인상되고 저렴한 칩을 구할 수 없게 된 미국 조립 공장의 해고 물결뿐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분기 대비 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하던 막대한 양의 반도체 칩을 전부 다 해외로 물량을 떠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단 한 푼의 손해조차 보지 않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단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해놓은 설계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외국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를 잔인한 효율성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리 설계를 해둔 상태였죠. 170억 달러가 투자된 삼성의 테일러 팹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전혀 달랐죠. 지금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팹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것만 봐도 한국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삼성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는 아무튼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단 1%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6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 보조금까지 받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텍사스주에서 20년간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IP가 미국에서 공동 개발되었기 때문에 연방 R&D 크레딧 혜택까지 받았죠. 가장 중요한 점이요? 테일러 공장은 92%의 수율로 가동 중이었으며 이는 미국 최고 수준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미국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용 디램 및 플래시 모듈로 분류되는 미 국방부에도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푼의 관세도 붙지 않고 말입니다. 즉, 결정권자는 애초에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재적인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트에 숨어있던 SK하이닉스가 있었거든요. 삼성의 화려한 EUV 팹과 달리 이 팹은 패키징과 최종 단계 메모리 보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칩을 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최종 변형이 곧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완성된 모든 한국산 칩은 관세 없이 정부 계약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받았죠.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되지도 않음에도 막대한 관세 혜택을 받다니 그야말로 한국은 트럼프 머리 위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타격을 입었을 때 SK는 조용히 생산량을 41% 늘렸고 전체 출하량을 재배치했으며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 3곳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그들은 관세 부과 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를 사지로 몰아넣을 한국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최애국 조항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은 미국이 체결한 거의 모든 주요 무역협정에 최애국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현재 부메랑처럼 날아와 미국의 뒤통수에 정확하게 꽂힌 것이었습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최애국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국가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즉, 미국이 특정 칩에 대해 EU나 일본의 관세 면제를 제공했다면 한국도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자동 WTO 분쟁 해결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83%의 승소율을 기록한 분야로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건 최애국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었고 미국에는 거의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MFN 조항 위반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은 미국산 대두, 항공 우주,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분야에서도 보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면적인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산업은 1분기에만 146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손실은 23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국은 법정에 갈 필요조차 없겠죠. WTO 협의 진행 중이라는 보도자료만으로도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괴멸적인 상황이 터지게 되자 백악관 내부회의가 긴급적으로 소집되었어요. 그리고 경제부 차관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압박은 이쯤에서 끝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는 한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 오히려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관세는 수요를 미국 기반의 한국 팹으로 직접 전환시킬 뿐이었어요. 삼성 텍사스 팹은 저지연 디램이 필요하지만 한국 본토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된 미국 방위 계약업체로부터 긴급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자체 수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텔은 조용히 한국산 가격으로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웨이퍼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점은 한국 기업들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도 50억 달러 이상의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칩스 액트 보조금은 모두 한국이 지배하는 미국 법인인 삼성, SK, DB 하이텍에 법적으로 지급되었고 여기에 이들은 저금리 연방대출, 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토지 사용, 국방생산법에 따른 긴급 국방부 패스트트랙 계약 등 모든 권한을 얻은 상태예요.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더 빠르게, 그리고 연방 달러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뿐이었어요. 즉, 미국은 그저 자해를 한 상황이라고요. 그랬습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한국이 이익을 본 반면 미국은 피를 흘리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미국 경제에 미친 결과는 매우 굴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방위 부문의 지연이었어요. F-35 탑재 레이더 시스템은 관세로 인해 기존 한국 공급 파이프라인이 중단된 후 칩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잉의 항공전자공학팀은 한국 배송 누락으로 인해 구식 모듈을 사용해야 했죠.
월마트, 애플, 로키드 마틴은 모두 조용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계속 밀어붙이면 그 대가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인 붕괴가 될 거라는 경고였죠. 당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노트북 및 휴대폰 브랜드들은 한국 공급망 재편성으로 인해 부품 비용이 9에서 15% 증가했고, 전자제품 소매 가격은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420억 달러 급등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만든 수익 수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삼성의 예상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SK하이닉스 북미 순이익은 32% 증가하며 한국의 지역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자신이 곧이어 밝힐 부분에 비한다면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약과일 뿐이라는 듯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이들이 숨기고 있던 전략은 어디까지일지 도대체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미국의 전략이 어설펐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현재 일본으로부터 얼마큼의 이익을 얻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점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죠. 트럼프의 미친 척 연기에 속아 넘어간 일본은 대립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조항에도 딴지를 걸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트럼프의 함정이었어요. 비시장 시정 조항이요? 일본은 이걸 자국과 미국의 산업 모두를 지키는 공평한 조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은 비시장 시정 조항을 일본 칩 기업들이 자국 비용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미국으로의 낸드 및 디램 수출 가격은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결국 이는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품을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일본의 이러한 성급한 계약 때문에 도시바의 낸드 부문이 9년 만에 최악의 분기 마진을 기록했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말 그대로 도매 카탈로그에 불과했던 반경쟁적 가격 구조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요? 미국은 이를 일본 철강 수출을 미국 기업들의 시장 및 회사 상황에 맞게 마음대로 제한할 권리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제철과 JFE 홀딩스는 수개월 동안 출하가 지연되어 남미 시장에서의 11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손실되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조항이요? 미국은 이를 일본이 공동 프로젝트에서도 미국 계약업체로부터 방위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요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 중공업은 국내 계약을 취소하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미국산을 매입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조달 비용으로 23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임시 시정 프레임워크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문구는 미국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꼬여 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갑자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1년 동안의 북미 수익률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법적 기술적 문제로 인해 칩스법 보조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양자 기술 조항에 서명했기에 일반 풀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트럼프가 내건 모호성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도쿄가 피해를 인식했을 때 그 수치는 이미 충분히 잔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거래로 인한 일본의 총 손실이 연간 150억 달러가 넘으며, 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했던 일본의 국회 정치인들은 나라를 공매도했다라며 야당에 의해 즉각적인 비난을 받으며 분열되었죠. 이들은 미국을 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잘못된 계약을 했다며 같은 일본인들끼리 싸워댔기에 트럼프는 가만히 일본의 내부 분열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러나 한국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산업에 대비했거든요. 트럼프는 어쨌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지만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이 서명 한번 잘못한 것으로 미국에 완전히 단물이 뽑힌 것처럼 미국도 한국에 의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우선 소싱 조항은 한국이 무기로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미 미시간, 오하이오, 애리조나에 기가 팩토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모두 미국 국내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관세 폭탄을 맞는 대신 관세 없이 포드, GM, 스텔란티스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죠. 한편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왕좌에 올랐던 파나소닉은 트럼프의 모호한 표현에 타격을 입어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30%를 한국 경쟁사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외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시아 조선소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조선은 미국 기업의 LNG 운반선 주문이 1년 만에 40%나 급감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인프라의 일부로 분류되는 선박은 관세 면제 대상이라는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트럼프의 노림수에서 벗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오히려 LNG 운반선과 해상 풍력 발전 선박을 포함해 98억 달러의 미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 진정으로 천재성을 발휘한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트럼프의 경쟁적 재조정 조항은 미국이 AI 및 생명공학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그러한 트럼프의 함정이 통하지 않은 국가였거든요. 한국은 경쟁적 재조정을 연구 표준의 공동 조정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어의 모호성은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고 한국은 애초에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트럼프의 모호성 전략을 역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구상을 이미 끝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약에 따라 미국은 이제 한국 파트너와 연방연구 보조금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반전으로 미국 NIH와 DARPA의 11억 달러 자금이 한국 바이오테크 연구소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죠. 물론 이러한 조항이 없는 일본은 소외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악을 한 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두려워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가지고 노는 국가가 있다고요?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란 말인가요? 아무튼 트럼프에 완전히 호되게 당하고만 일본은 자동차, 배터리, 조선과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연간 150억에서 1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방위, 생명공학 분야에 걸쳐 4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리고 세상은 알아차렸습니다. 일본의 고통, 한국의 이득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강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잔인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도쿄는 무너지고 서울은 승리했다. 트럼프는 당연히 분노했죠. 한국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물을 먹은 셈이었거든요. 그는 한국이 구걸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차분히 대중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에서 본 트럼프는 긴장과 좌절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는 한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묘기인 모호성, 관세, 갑작스러운 반전은 모든 동맹국에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산업을 준비했으며 모든 수출을 보호했어요. 워싱턴, 도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는 분명했죠. 한국만큼은 누구도 절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긴 한국은 이내 상상치도 못한 이권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는 미국을 이긴 한국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국가들은 그저 감정만으로 경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한국을 선택하면 더 부유하고 더 강해지고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원했던 거였죠.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게임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익을 얻기까지 한 한국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 모두에게 증명했습니다. 유럽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신뢰와 계약을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그 대상이 한국을 향해야 하는지 혹은 전처럼 미국을 택해야 하는지를 제고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회복력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저력은 막대한 액수가 걸린 계약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사일 방어 조달에서 80억 달러를 미국 기업에서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막대한 계약이자 세계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막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어째서 한국에 막대한 판돈을 걸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압박에 대한 회복력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강대국에게 괴롭힘을 당한 국가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견딜 수 있다면, 만약 한국의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면 사우디도 무기, 무역, 정치적 은폐 등을 통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의 방위에 의존하면서 미국에 상당한 갑질을 당해왔던 나라기 때문이었죠. 사우디는 미국의 유가정책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지속적으로 봐야만 했고, 그런 사우디가 미국의 불만을 갖고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을 벗어나 자국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희망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스템은 범용성이 좋기로 유명했고, 미국과 유럽 플랫폼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사우디로 하여금 한 공급업체의 생태계에 갇힐 필요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사우디는 계약을 위장하여 독립을 꿈꾼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오직 사우디만이 한국과 초대형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폴란드는 이전 계약보다 2배로 늘려 200억 달러 상당의 K2 전차, K9 호위함, FA-50 제트기로 주문을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단순한 제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능을 직접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이야말로 폴란드가 러시아나 정신나간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죠. AI 기반 방위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첨단 기술력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일의 안전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과의 거래를 대폭 늘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을 특별하게 만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은 자신들이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놀래켰거든요. 한국에서 주문한 전차의 처음 200대는 18개월 이내에 도착했는데 미국과 독일은 5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속도는 폴란드가 이론이 아닌 오늘날 느낄 수 있는 안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심지어 호주는 생애 주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국 구축함과 잠수함에 6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는데 한국 선박은 미국 선박보다 30% 적은 인력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점은 전 세계는 한국에 단순히 무기만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울에서 제공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죠. 인도는 삼성과 KT의 차세대 5G 및 AI 백본 구축을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백도어를 피하면서 서구 기업에 대한 10년간의 기술 의존도를 뛰어넘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연결성으로 위장한 주권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연간 50억 달러의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와 삼성을 생산 통로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리아에게 이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브라질을 한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과 연결된 2차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그건 이들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왔으며 거대한 시장을 가지기로 유명한 국가였고, 이러한 이들의 특성은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중립적이면서도 유능한 면모에 아주 잘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붕괴 없이 양측에 팔릴 수 있는 유일한 선진 경제국이었죠. 이러한 한국의 중립성은 다른 국가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여 편을 들지 않고도 자신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브라질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왔던 거였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과 동맹을 맺고 이제 한국처럼 미국이나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유연성, 기술, 협상력을 얻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유럽조차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로 눈을 돌렸는데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는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에 22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중국은 불안정하고 미국은 고가입니다. 한국은 효율적이면서도 주권적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에게 이는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도 했죠.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 혁신성, 비용 효율성의 최고 비율을 제공했기에 모두가 한국을 원했던 거였죠. 그러나 한국이 그 무엇보다 큰 이익을 봤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승전보에 금융시장은 외교관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및 아랍 국부펀드는
한국 주식과 채권에 4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과 중국의 불투명성에 대한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차후에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는 것에 베팅을 했던 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관세가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180억 달러를 오히려 서울 쪽으로 옮겼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산은 한때 스위스와 독일에만 사용되던 위기방지 라벨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러브콜은 식을 기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IMF조차도 한국을 체계적인 앵커 국가로 인식하여 한국의 경제가 이제 글로벌 안정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렸거든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혼란의 시대의 안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자간 기구들이 자금을 따랐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방위비 조달 회담에 초청했고 OECD는 한국 관리들에게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리더십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에게 한국을 포용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과 안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의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쯤 되자 워싱턴 자체 기관들조차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120억 달러의 기회를 잃었고 한국의 수출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CIA는 이례적으로 기밀이 아닌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예상 능력이 현재 미국 모델을 초과한다라고 인정했어요. 미국의 관료제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국가만큼은 이러한 한국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었죠. 도쿄 신문들은 한국의 급증을 일시적인 기회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MITI 관계자들은 일본은 분기당 67억 달러의 손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일본의 전직 총리는 한국의 부상이 일시적일 뿐이고 곧 원래 있던 자리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한심한 비난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러움은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정도 서울에 쏟아지는 계약, 이익, 존경심을 숨길 수 없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 미래의 계약까지도 전부 쓸어 담으며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차지했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게임에서 한국이 승리한 후 유럽의 박수나 월스트리트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종종 간과되는 곳에서도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터져나왔거든요.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가라는 꼬리표를 붙인 국가들은 이제 베이징이나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은 그러한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거의 경건하게 같은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원조 의존도가 높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1인당 GDP가 100달러 미만이었던 한국을 기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엔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방법, 아이들이 기름등 아래서 공부한 방법, 흙바닥이 있는 오두막에서 온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만의 고군분투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이제 그들은 같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선박을 수출하고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대조는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누더기에서 부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한국과 협력한다면 이들 국가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어요. 사실 이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의 구애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했죠.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아직은 가난하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풍부하거든요. 이들의 토지에 묻혀있는 각종 자원을 고려해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들 신흥국들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두 강대국 모두 이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은 정치적 조건이 붙은 대출을 제공하여 종종 민영화를 강요하거나 미국 전략에 동조하라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인프라를 약속했지만 지불이 지연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항구와 자원은 압류되었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중국의 노림수였고 개발도상국을 전부 노예로 삼아 1대1로로 이용해 먹으려는 중국의 악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굴욕 없는 파트너십이라는 색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가난을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기억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공감은 거래를 추출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발도상국들과 더욱 공감 있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각국은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드론, 마이크로그리드 또는 통신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죠.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자국의 기적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길을 걸어간 상태였고 그렇기에 이러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 한국은 더욱 믿을 만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연합은 한국과 15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는 삼성, KT와 계약을 맺고 유럽 입찰가보다 30% 저렴한 저가형 5G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 현대화가 필요했는데 이건 가난을 겪어본 적이 없던 미국이나 유럽은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가나와 탄자니아는 현지에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바이오테크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서구 기업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을 허용하여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죠. 물론 이들이 정말로 역량을 키워서 한국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한국은 이를 통해 계약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에 이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 이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우리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결국 2027년까지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연간 계약액은 총 1,200억 달러가 넘으며 서울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음악, TV, 어학원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열망의 상징이 되면서 한국 문화 수출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군사 수출이 40% 급증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수요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점이었어요. 그건 바로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식민지 이후 초강대국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치적 자본을 안겨주겠죠. 이러한 한국의 선전에 미국 관리들조차 사적으로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화를 냈지만 계약, 수십억 달러, 선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지켜보다 보니 저는 문득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모습은 오히려 한국의 힘과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과 단순히 계약만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처럼 진흙탕 오두막에서 대도시로, 기근에서 위성으로, 침묵에서 리더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꿈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트럼프를 이긴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약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이러한 저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대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